1번 판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판례죠. 카카오뱅크가 사고를 쳤냐? 그게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피해자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미 치러진 2026년 4월 4일 시행된 국가지 형법 문제에서 이미 출제되었고요. 또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 95% 이상 예상되는 판례니까 반드시 세부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도식화시키면은 사건이 전반적으로 확 파악이 되죠. 초간단히 이 사건 도식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나쁜 놈이거든요. 카카오뱅크는 피해자이고요. 자, 그리고 또 등장 회사가 있습니다. ATM기 관리회사라고 하죠. ATM기 관리회사가 공소의 회사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떤 장난을 치느냐. 카카오뱅크가 뱅크업을 시작할 때 고객 유치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줬는가 봐요. 어떤 혜택을 줬는가 하면 이제 카카오뱅크 발행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로 ATM기에 집어넣고 현금 인출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금 인출할 때 공짜로 안 해주죠. 수수료를 당연히 그 고객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고객 유치 목적으로 이 카카오뱅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수수료를 면제시켜주는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이 이놈의 자식이 그걸 갖다가 악용을 한 겁니다. 몇천 번, 몇만 번 해도 수수료가 면제되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거의 뭐 수천회, 거의 만회까지 계속 쓸데없이 현금 인출을 갖다가 했다고 하죠. 왜 이런 짓을 해도 얘는 수수료 부담 안 하니까. 카카오뱅크에서 다 대어주니까. 자, 그러면 이 수수료는 이 ATM기 회사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이제 뱅크가 이제 ATM기 회사한테 이 수수료를 지급을 했겠죠. 이제 고객들한테는 면제니까. 이 점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 문제는 왜 갑이 쓸데없이 이렇게 뭐 수천회 또 만회 현금 인출을 했을까? 갑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있을까? 지금 이 장면만 보면은 카카오뱅크에서 ATM기 회사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장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갑한테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은 어떤 영업점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 영업점에 ATM기를 두고 ATM기 회사하고 어떤 가맹 계약을 갖다가 체결했대요. 어떤 가맹 계약이냐? 이제 ATM기를 이용하는 횟수 한 건당 400원 정도 수수료를 챙기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러면 8,000 또는 만회 이렇게 현금 인출을 하면 당연히 건당 400원씩 받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담은 오롯이 카카오뱅크가 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행위를 문제 삼아서 공소 제기됐는데 형법상 어떤 범죄가 문제가 돼요? 일단은 얘가 기망하는 장면은 보이죠? 이게 정상적인 그런 현금 인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뱅크의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되었던 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였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직원을 기망을 해서 이런 처분 행위를 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런 논리로 사기죄로도 공소 제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쟁점이 된 게 뭐냐? 갑은 실제 뭐 카카오뱅크 직원, 즉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ATM이라는 기계에다가 올바르지 못한, 즉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이런 짓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되려면 위계의 상대방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계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방어를 펼쳤나 봅니다. 이 이놈 자식이. 근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한 적 없다. 이렇게 방어를 했고요. 또 이제 사기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아시죠? 사기죄 역시 기망의 상대방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이 장면에서 봐라. 우리는 기계를 상대로 했지. 카카오뱅크 직원은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 논리 펴면서 방어를 했나 봅니다. 기망의 상대방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판례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장면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ATM기 기계만을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계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그 부정한 명령 입력을 보고 카카오뱅크 직원, 즉 사람이 ATM기 회사에 처분 행위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매개된 경우입니다. 사람이 매개된 경우는 당연히 위계의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고요.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었죠. 그래서 키워드는 사람 매개였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이 판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계의 업무방해죄 문제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고정 레파토리 문제가 있죠. 위계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위계는 행위장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여기까지 쓸데없는 기고 우리는 오착부 이용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해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나왔고 또 앞으로도 항상 나올 위계와 관련된 개념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역시 단골 내용이죠. 업무방해죄는 침해범 아니죠. 위헌범 중에서도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업무방해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100만 5번 정도 본 내용 같습니다.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촉하하며 이때 기소가 된다.
이거죠. 이 내용도 너무나 잘 나오는 당근 지문이죠.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업무 방해죄의 방해와 관련된 또 단골 지문입니다.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요 세 개의 내용은 항상 나왔던 단골 지문이고요. 또 앞으로 항상 나올 예정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게 키워드죠. 사람. 자 이렇게 컴퓨터만을 상대로 했으면은 뭐 위계 업무 방해죄라든지 아래서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건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매개됐다 이러면은 이제 위계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오착부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오착부를 이용하는 경우도 위계 업무방해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적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여도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예, 이중부정이죠. 위계이다. 이 소리입니다. 맨 나중에 나왔던 요 문구가 이번에 출제되었던 지문이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 쟁점됐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당연히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죠.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한 2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 강의 과정에서 완벽하게 숙지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야 재산 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이 없으면 사기죄가 안 되지. 사기죄가 안 되고 기껏해봐야 컴사죄 그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 이게 키워드입니다. 에 대한 기망행위를 소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단골 지문이고 단골이니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비록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가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 키워드입니다. 사람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위에 도식화된 내용 보니까 이런 경우였죠. ATM기를 상대로 했지 카카오뱅크 직원을 상대로 한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런 말로 하면은 인과관계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라고 했고요. 인한 정보 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말도 어렵게도 수술해 뒀습니다. 어린 우리들 입장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람을 차고에 빠뜨렸죠. 예, 이렇게 ATM기에 부정한 명령 입력해서 결국은 카카오뱅크 직원이라는 그 사람을 차고에 빠뜨려가지고 ATM기 관리회사에다가 그 약속했던 수수료를 지급했던 겁니다. 하게 했던 거죠. 자, 사람을 차고에 빠뜨렸다 하면 단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 작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매개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수술하고 싶었던 겁니다. 달리 사람에 대한 그렇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사건에서 갑 이놈의 자식은 사기죄도 성립한다. 라는 것이겠죠. 자,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에서는 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키워드 몇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피해자는 누구죠? 알고 있죠? 카카오뱅크라는 거. 그리고 그 공소외 회사, 그 ATM기 관리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ATM기 관리회사를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죠. 그냥 참고로 밑줄 그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카카오뱅크와 그 ATM기 관리회사 그 계약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출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식화된 사건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찾으러 가보시죠. 자, 아까 도식화된 사건 설명 때 대충 이제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요 주의해야 될 단어 몇 개만 정리하고 가시죠. 자, 여기서 이제 수수료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도요. 여기서 언급했던 이 수수료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서 ATM기 관리회사에게 지급한 그 수수료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할 때 요 수수료는 한 건당 400원짜리 그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요것만 좀 요 주의하시고 뭐 읽으시면 이 사건 이해하는데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 내용은 아까 다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부로 가시면 이로써 이들은 각 공모하여 그냥 갑 한 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계로서 피해자 카카오뱅크의 입출금 정산 업무를 방해했죠. 그래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일단 한 개 성립하고요.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일타를 의미하죠. 동시에 미은행 거래가 전장거래로 믿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카카오 회사
직원, 사람이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그 결과를 보고 이 직원, 이 사람이 그 ATM기 관리회사에게 수수료 쪽으로 돈을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소외회사에 예금 출금에 따른 위각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하고 소외회사, 제3자죠. 제3자에게 이렇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한 행위도 역시 사기죄 행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위계 업무방해죄와 이 사기죄 이게 실경이냐 상경이냐가 크게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원심 자료 찾아보니까 이제 원심에서는 이 위계 업무방해죄, 이 사기죄는 상경으로 이렇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 주의하실 게 위계 업무방해죄, 사기죄가 무조건 상경인 것은 아니죠. 사안에 따라서 실경일 때도 있고 이렇게 상경일 때도 있다라는 점 그거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굳이 뭐 상경, 실경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사실관계는 다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400원이 딱 걸리네요. 예, 이게 주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갑 이놈의 자식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판례와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 4월 4일 시행된 이제 국가직 국어 평법 문제에서 출제되었는데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억번은 이제 다른 판례죠. 현수막 사건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일반론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드릴 때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더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 일시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업무 아니죠. 다만 계속성 갖는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 이꼬르 이 말이죠. 이꼬르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 업무 수행과 밀접 역시 이꼬르 이 말이죠. 이런 이례적, 일시적 사무가 본래의 업무와 본래 업무와 이꼬르인 경우에는 업무 취급해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틀렸네요. 다음 미연번이 본 판례의 내용을 출제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정 정보 처리 장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오착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죠?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키워드고요.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상하죠? 뭔가 호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판례 내용과는 좀 배치되겠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해당한다라고 금방 공표했습니다. 자, 하여튼 사람 오착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사람을 직접적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의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한다라고 금방 배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디귿번 역시 기본 강의 과정에서 배우는 일반론적인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사회상하상 지위, 많이 보도 문구죠. 그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 주된 것만 업무 취급합니까? 아니죠.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리얼번, 의료인, 의료법인, 아닌 자, 그러니까 비의사죠. 비의사가 병원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비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배웠죠. 이런 걸 무슨 업무? 반사회적 업무라고 했습니다. 환자 죽일 일이 있습니까? 비의사가 병원을 차린다? 환자 죽습니다. 반사회적 업무 취급해서 이런 업무를 방해한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죠. 오히려 상을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 맞습니다. 무자격자, 그 비의사를 말하죠. 비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얘는 진짜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 진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 요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 의사가 진짜 성심성 있고 환자를 완쾌시키겠다라는 일념 하에 하는 그런 진료 업무죠. 이거는 진짜 의사의 업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반사회적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진료 업무를 누군가가 방해를 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지지의 판례였습니다. 마무리 보면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디귿 리얼이니까 정답은 2번이었죠. 자, 이번에 지금 우리가 본 이 판례 출제된 내용 보면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다음에 출제될 때는 아까 뭐 갑을 등장시킨다든지 피해자 카카오뱅크를 등장시킨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사례 문제에 가깝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아까 도식화된 그 사건 설명을 좀 기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10% 미만짜리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실어두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할 때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바로 시행하면은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이제 조문을 뒀나 봐요. 근데 그 소규모 사업장 기준이 50인 미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갑이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 일부 공장에서 이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갑은 일부 그 공장 기준으로 하면 50인 미만에 해당되었대요. 근데 갑은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전부를 기준으로 하면은 50인 초과되는 그런 사업주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갑은 이거 주장했겠죠. 유예가 되니까. 근데 대법원은 이제 항상 근로자 편이죠. 항상은 아니고 거의 그냥 전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갑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켰던 사안입니다. 이게 뭐 참고로 줄 거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맨 끝부분에 키워드 하나만 딱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끝부분 키워드 전부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뭐 이것도 그냥 이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어거지로 낼 수 있다면 아마 재형법정주의 한 지문 정도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은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 중에 하나죠. 저축 비리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법 내용 뭐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뭐 상호저축은행 비리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안겨줬죠. 이제 그런 놈들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측에서 실적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리베이트를 줬죠. 그래서 그 리베이트를 받고서 저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 조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 통장의 명의는 당연히 그 회사 법인이겠죠. 그 저축의 주체인데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 처먹는 놈은 그 법인이 아니었겠죠. 누구였습니까?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 누구? 그렇죠. 그 법인의 자금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놈들이죠. 자금 담당 상무 뭐 이런 애들. 그런 놈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부실한 금융기관에 회사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하고 금융비리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 가급적 넓게 처벌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됩니다. 저축을 하는 자의 사법상 법률과 기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 이런 놈들이 주로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이런 자들 처벌해야 된다 기억하고 풀면 됩니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된다 이 말이죠.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무법 위반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이런 놈들 처벌할 수 있죠. 2번이 이제 이 본 판례 내용인데 뭐 내용 다 아시겠죠. 뭐 3년간 유예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갑 이놈은 전체 기준으로 하면 50명 초과 사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예될 수 있다 해석하면 안 돼.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배된다 이렇게 해야죠. 3번 이메일 누설 사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구구절절한 내용 읽어볼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그 이메일 알아내어서 다른 누군가한테 누설했다면 그 자식들 용서할 겁니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푸시면 됩니다. 뭐 이런 행위를 법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지. 그래야지 처벌할 수 있죠. 해당한다 이런 표현은 처벌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헌이지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하는 확정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 여기 키워드죠. 아니면 약국 개설자 아니면 한마디로 비약사가 뭐 마약류 또는 뭐 전문의약품 이런 의약품들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비의사가 환자들 진료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취득할 수 없다. 예, 처벌해야지. 그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 판매에 아니 그 마약류 전문의약품을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그 국민 건강 해악을 끼치는 것은 동일하죠. 예, 유상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의약품 양도하는 수요도 포함시켜서 이런 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 위배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이런 자식들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 관련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은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될 판례죠. 자, 판결 요지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기밀 개념 관련해서 우리 간첩죄에서 이미 다 배워서 바삭하시죠. 자, 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존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이는 별 의미였고 외교정책에서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 참 이 멋들어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맨날 첫날 기밀 설명할 때마다 이런 표현 납니다.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 그냥 고정 레파토리니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한 것으로서 왜 이런 말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기밀, 1급 기밀, 2급 기밀, 3급 기밀 형식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비밀만 국가 기밀이 아니다. 외교상 기밀이 아니다. 이미 다 배웠죠. 언론 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거는 이제 미리 아니잖아요.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기밀 취급 안 한다고 진작에 배웠죠. 이것도 역시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이제 확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항은 아니지.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 정책상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 골 때리는 표현을 썼죠. 이거는 비밀 아니다. 비밀 아니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그냥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십시다.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외교상 기밀 누설죄 설명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 안전과 지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키워드가 실질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적으로 1급, 2급, 3급 비밀로 분류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면은 당연히 기밀 취급한다라고 진작에 배웠죠. 이거는 일반론이고요. 일반론이라도 이미 여러 번 출제되었고 또 여러 번 출제될 예정인 그런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사건 개요 법원 판단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형 문제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형 문제 내기가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그냥 실질 이걸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네요. 상급 기밀로 형식적으로 떡하게 분류됐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기밀인 것 같은데, 상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 방어와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 내용,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겠죠. 이걸 공개해버리면은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이 미국 측 안보에도 상당한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상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도 한 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구체적인 피고인 행위 한번 살펴보죠. 피고인 두 놈이 등장합니다. 피고인 갑이라고 하고 피고인 원은 이제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놈은 청와대에서 그 당시 근무하고 있던 이제 공무원이었고요. 얘는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한미 정상 간 구체적 통화 내용, 요거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서 요청하여 관련 내용 전달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에게, 요거는 면책특권 걸릴까 말까? 조금 약간 고민스러운데 해당 사건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직무 관련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면책특권 적용 안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리까리하다고 해도 요거 자신의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거는 명확하게 처벌 받겠죠. 면책특권 대상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게재하였다. 그러면 갑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되고요. 피고인 을은 어떤 죄겠습니까? 얘는 그 당시 이제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 자기가 직무상 알고 있던 이 비밀이죠. 외교상 비밀인데 얘 입장에서는 공무상 비밀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고 해서 얘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이죠. 문제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하는 내외 국통 유문인 그 형법 5조 해당 범죄가 아닙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범한 경우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내외국통 유문인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외교상 기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이란 방금 우리가 읽어봤죠.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존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금방 읽었습니다.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하거나 이게 유명한 문구라고 했죠.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 대외적 안전과 지위의 위험을 처리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 이게 키워드라고 했죠.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거 원래요. 3번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리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교상 기밀 누설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예, 옳습니다. 4번 금방 봤던 그 판례를 사례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갑이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인 을에게 이 통화 내용, 이거 외교상 기밀이라고 이미 이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게 아울러 자신의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게재한 경우 처벌받아 마땅한데 범죄명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고요. 그 다음 갑은 공무상 비밀 누설받은 대항자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이거 우리 필요적 공범 파트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갑은 별도의 범죄 있지 않습니까?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되죠. 틀린 내용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는 도식화해야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자, 우리 누범 공칙 아시죠? 얘가 금, 3금에 해당된 겁니다. 알죠? 금고 이상, 3년 금고 이상. 누범 요건 아닙니까? 근데 이 금은 전범 전과죠. 그리고 금은 후범 전과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이 전범 전과인 이 금이 형실효 등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혜택을 받았대요. 무슨 혜택? 형 선고 효력 상실되는 혜택, 실효되는 혜택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또 이 짓을 저질렀잖아요. 지금 현재
이 짓을 저질렀는데 얘가 주장하기로는 이거 주장하겠죠. 나는 금상검 중에 앞에 금, 이 전범 전과야. 이제 실효됐다 없다. 그래서 나는 누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대법관님들은 딱 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냥 상추로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놈이 또 이런 짓을 저질렀잖아. 이런 놈을 가볍게 처벌하고 싶습니까? 무겁게 처벌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무겁게 처벌하고 싶죠.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은 충분한 그런 판례입니다. 키워드 문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효 등 관한 법률 내용은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이 문구, 줄거놓은 요 문구는 어디서 많이 봤죠? 형이 실효, 이제 뭐 법적으로 전과가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 선고가 있었다는 경화의 사실 자체, 한 101번 정도 나왔던 기출 지문이죠.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자체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선고유예 결격 사건에서 봤었죠. 항상 이제 이런 표현 쓰면서 앞에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었다가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한다. 결론 내렸죠. 똑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요 문구 또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봐두시고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금, 상, 금 이게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범이죠 이거. 거제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200까지 이렇게 세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다 아는 사실이고 한 번씩 어떤 판례에서 문제 언급되었던 이런 형법 법조문들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눈에 밟히잖아요. 이런 걸 출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한번 이런 법조문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해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교과서적 표현이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 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자 요거 어렵게 내면 행위자 책임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으로 낼 수 있다고 했죠. 이미 그런 식의 지문들이 많이 등장했었고요. 한번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누범은 행위자 책임이 가중되는 게 아니라 행위 책임.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사고 쳐놓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또 이런 행위를 했어. 이 못된 자식아. 이렇게 해서 처벌하는 거지. 상습범처럼 행위자 나 이 마음속에 왜 그래 못된 습성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자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요 문구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나아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사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일반론적 표현이고 또 누범의 그런 지지들이 나옵니다.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그 일정 기간이 몇 년, 3년입니다. 뭐 이럴 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안기사항 기억하면 더 좋고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 두고 있죠. 금상검.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기간 적용 기준이 되는 형이 뭡니까? 이 전범 전과 이거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효됐잖아요. 하지만 이런 짧은 기간에 또다시 못된 행 했대. 이 사실이 지금 변동이 없잖아. 묵게 처벌해야지.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어렵다. 이런 문구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금상검 나오네. 금, 그 이상 형을 선고받아 거짓행위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또 금, 그 이상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무겁게 가볍게 처벌해야지. 그 후 그 형이 뭡니까? 그 앞에 전범 전과죠. 형실효 등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까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이게 실효의 취지 아닙니까? 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실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누범 가중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못된 짓 했냐? 이제 이걸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형법 35조 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 당연하지. 지당하신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 이제 원심에서는 그 전범 전과 실효됐는데 좀 봐주죠. 뭐 이렇게 판단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깨진 거죠. 잘못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출제될 가능성 굳이 체크하자면 한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이미 기출되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62조 1항 단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 단서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 선고할 때 이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 사고 쳤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인데 집행유예가 없어졌다면 그냥 실형이 된 거지 뭐. 아니 당연히 이거는 미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포함시켜야지. 이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뭐 형선고 효력 상실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집행유예가라고 돼요.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됐으면 징역형, 실형이 살아나니까 결격사유에 더 포함돼야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었고. 다음 니언번도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임의적 강경 사유 존재 인정되고 북한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 행위에 대해 법률상 강경을 할 때 형기 2분의 1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형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한 하한 모두 2분의 1 강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상한 하한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D급번 금고 이상 형선고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금방 봤던 판례 내용이 이렇게 기출되었습니다. 3년 내 또 금고 이상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 되겠습니다. 그 후 그 형은 앞에 요 금고 전범전과 말한다고 했고요. 그 형이 이런 법률에 따라서 실효되었다. 의미 없죠. 형법 35조 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이렇게 하지. 그 다음 리얼번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이로써 뭐 일종의 대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득 상당히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선정 공소 제기 시 아이 무슨 소리 판결 선고 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된 거 다 받아내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그러면 옳은 것은 2번 리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모해위정죄 케이스인데 이거 나올 가능성 이것도 역시 90% 이상입니다. 근데 키워드는 공이 아니라 사.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미 뭐 게임 끝났죠. 이미 우리 무고죄 판례 중에 무고죄 구속요건, 징계처분 해석을 할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그 징계처분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당연한 이치로 모해위정죄 구속요건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판결요지 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사한 정인이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징계사건, 이 징계 혐의자는 공적 절차에 한한다 라는 것이 이미 무고죄에서도 결정난 사안이고 역시 모해위정죄에서도 그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징계 혐의자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행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죠. 근데 뭐 무고죄나 모해위정죄 보호법이 다 국가적 법익이었죠. 국가의 사법작용, 징계작용 적정한 행사이므로 맞습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이 징계는 국 또는 공적인 절차의 징계지 사하고는 상관없다 라는 지당하신 내용의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사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거는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키워드만 체크하세요. 국가와 징계 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법적 법률 관계에 해당한다. 근데 실제 사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징계 혐의자였죠.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 사립 에이 모해위정죄는 무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우리가 미쳤습니까? 사립학교법 공부하고 자빠지게 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임면은 그냥 사적인 절차입니다. 사법상 이런 것들만 키워드로 잡으시면 되고 사립 이것도 키워드 잡고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괜히 읽을 뻔했다가 힘 빠질까 싶어서 차단 걸어놨습니다.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도 너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그 판례를 출제하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겠죠. 결론 갈까요?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 행사한 경우는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지 당연한 겁니다. 무해위정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건 개요, 법원 판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키워드 보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인 공소회의. 얘가 이제 일종의 피해자였죠. 근데 얘를 자 지금 이렇게 뭐 해임 처분 문제가 생겼고 이 얘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피고인이 얘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정을 했다라고 해서 모해위정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모해위정죄는 아니 되죠. 왜 그런지 이미 다 배워서 합니다. 이 정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 당연하지. 모해위정죄는 무죄입니다. 근데 아마 거짓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해위정죄는 당연히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지만은 이제 형수법 쟁점이죠. 축소사실 인정 가능하죠. 축소사실인 그냥 위정죄는 거짓말한 것은 사실인 모양이니까 유죄 인정했다라는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경찰 공채시험 범위 기준으로 하면 이 축소사실 이런 것까지 낼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위정죄 유죄였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죠. 자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정의 죄 및 무고의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키워드 딱 보이죠. 사립 그리고 결론부 모해위정죄 성립한다 X 바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지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조 2항에서 정한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정언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정인이 정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 앞부분 괜히 읽었습니다. 사실상 장애 바로 올걸. 이렇게 정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배드? 판사가 배드.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의는 굿입니다. 정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죠. 원칙적으로는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사가 배드니까 정거부권자가 위정을 하였을지라도 위정죄 성립하지 않죠. 판사가 배드니까. 물론 예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적인 경우의 지문이죠. 옳은 내용이었고, 그다음 3번. 위정죄 범한자가 이실직고하면은 엄청 큰 혜택을 주었었죠. 조문상 필요적 감면 혜택 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이런 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예전 기출된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딱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면은 이런 자들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민원 제기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하지 않죠. 무고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해 위정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